자, 이제 법정 추인인데요. 법정 추인은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묵시적 추인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는 행위들을 말하는데 주의하실 점은 이것도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는 거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총 6가지가 나와 있지만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요겁니다.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해야 된다.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법정 추인이 아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당하고 나서 그 상태에서 벗어난 후에 사기당한 제가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이행을 청구하는 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추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우리 살면서 추인을 많이 해요? 취소를 많이 해요? 추인을 많이 합니다. 그죠? 사기 많이 당하잖아요. 저는 특히 이게 뭐죠? 살 빠진다는 것 때문에 항상 사기를 많이 당하지만 한 번도 사기 당했다고 취소해 본 적은 없어요. 이런 거지 같은 인간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많은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다시 한번요. 사기를 당한 줄 알면서 사기당한 제가 단대 팔아먹으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뭐예요? 추인이겠지만 사기친 놈이 저한테 뺏은 물건을 팔아먹는 건 뭐가 아니에요? 추인이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추인이 되려면 누가 해야 돼요? 취소권자가. 사기친 놈이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고 권리를 양도하더라도 뭐는 아닙니까? 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170페이지 보시면 법정 추인 사유가 쭉 나오죠. 그죠? 일일이 10건 아닙니다. 그죠?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디귿번, 경계. 경계도 이행이죠. 경계가 뭐라고요? 계약의 종류를 바꿔서 하는 이행. 그러니까 뭐예요? 추인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측에 법정 추인의 효과해 가지고 더 이상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추인이 되면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 나오는데요. 요걸 보기 전에 한 가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뭘 정리할 거냐면 소멸시효를. 소멸시효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야 책도 보실 때 편하고 문제 풀 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냐면 좀 길게 설명드릴 건데 일정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그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소멸되는 제도가 이게 뭐냐면 소멸시효입니다. 간단한 개념은 요거죠.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지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다. 이거고요. 길게 쓴 이유는 뭐죠? 설명을 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소멸시 권리는 일정한 권리가 뭐냐? 우리 민법은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권리,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소멸시효에 안 걸리고요. 또 형성권도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항변권도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에 안 걸려요. 뭐만 소멸시효 걸려요? 채권과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립니다.
일정 기간은 채권은 10년이고요. 용익물권은 20년입니다. 따라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 행사가 가능한데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소멸시효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시작되려면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시작점 기산점은 권리 행사 가능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 날 갚아라 라고 했다면 12월 30일이 돼야 돈 받을 수 있죠. 12월 30일이 돼야 권리 행사가 가능하니까 요때부터 소멸시효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됩니다. 또 권리 행사 가능해야 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시효의 정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소멸시효가 시작될래도 권리 행사 가능해야 되고 소멸시효가 완성될래도 어떻게 해요? 권리 행사가 가능해야 된다. 따라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면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고 멈춰요. 이게 뭐죠? 소멸시효의 정지입니다.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죠. 갑과 을이 그렇고 그런 사이 연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이 을한테 카톡이 온 거죠. 자기야 나 300만 원만 빌려줘. 안 빌려주려고 했는데 하도 찡찡대가지고 그 자팅 가가지고 300만 원을 빌려줬어요. 300만 원을 받을 뭐가 있어요? 채권이 있는 거죠. 근데 재수없게 이 인간하고 뭘 했냐면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정지가 돼요.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을 못 받으니까. 받아봤자 뭐죠? 의미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이 거지 같은 인간하고 드디어 이혼을 하면 처녀 쪽에 빌려준 그 300만 원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40년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뭐가 되어 있어요?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갑자기 뭐 이혼하시려고 처녀 쪽에 빌려준 돈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엄마가 야 설날 그죠? 세뱃돈 얼마 받았어? 15만 원 받았는데 내놔. 엄마가 보관해 줄게. 그럼 결국은 아들은 엄마한테 채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거 못 받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성년인 기간 동안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정지가 돼요. 정지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13년 후에 성년자가 된 후에는 내가 그동안 계산해 보니까 엄마가 나한테 세뱃돈 뺏어간 돈이 82만 9,500원이니까 내놔.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미성년인 기간 동안은 소멸시효가 뭐 되잖아요?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보통 이놈의 자식아 네가 처먹고 있고 이게 다 돈이야 이놈아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항변할 수 없어요. 왜요? 부양의 의무, 교육의 의무는 당연히 뭐죠? 해줘야 될 의무고 채권 채무와 별개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많이 띵게 드셨으면 자제분이 뭐죠? 성년이 되는 날 기뻐할 일이 아니라 해외여행 가가지고 도피해서 도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려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소멸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을이 갑에게 300만 원 빌려주고 결혼 안 했어요. 그러면 소멸시효가 진행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9년이 됐어요. 1년만 더 지나면 돈 못 받잖아요. 그래서 9년째 됐을 때 돈 달라고 지랄거렸어요. 그러면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뭐가 되냐면 중단이 되고요.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에요? 10년이 가야 완성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빌려준 돈이 있는데 못 받고 계시면요, 10년 단위로 계속해서 권리를 행사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뭐죠?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인간의 로또 복권 당첨되면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되게 되는데 소급표가 있습니다.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된다. 가끔 나와 이것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시점에서 1,000만 원을 빌려줬고요. 10년이 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요 때부터 채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뭐죠? 채권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간에 이자도 못 받아요. 무슨 말이겠죠?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없어져버려요? 채권이 없어지니까 돈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무엇도 받지 못해요? 이자도 못 받아요. 왜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가 문제가 되면 그래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주장이 필요합니다. 주장을 해야지만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안 됐는지를 뭐예요? 고려해줘요. 이 정도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중에 할 것들을 이해할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하고 또 같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제척기간이에요. 제척기간은 원래 의미는 권리의 법정 행사 기간, 이게 의인데 권리의 법정 행사 기간 그러면 뭔 소린가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형성권의 행사 기간 이렇게 기억할까요? 따라서 형성권은 뭐에 안 걸려요? 소멸시효는 안 걸려요. 그 대신 뭐에 걸려요? 제척기간에. 그러면 교재에 나와 있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니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니 이거 다 뭐예요? 제척기간이에요. 왜요? 취소권은 뭐예요?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소멸시효 걸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척기간에 걸리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두 번째,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원칙 10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형성권은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냐면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예외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취소권이죠. 취소권은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몇 년이에요? 10년. 둘 중에 하나라도 지나게 되면 더 이상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해요. 요건 예외이죠. 다른 해지권, 예약, 이런 예약 완결권 같은 형성권들은 다 몇 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어요? 10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실 것은 뭐냐 하면 보통 우리 민법에서는 숫자가 나오면 숫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숫자 앞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수험생분들은 숫자만 나오면 환장해. 3년, 3년, 3년. 이 중요하잖아요. 숫자 앞에 말을. 그래서 언제부터 3년? 추인이 가능한 날로부터 3년. 어떻게 나와요? 취소가 가능한 날로부터 3년 그럼 뭐예요? X.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에요. 어떻게 나와요? 법률행위를 한 줄 안 날로부터 10년 그럼 뭐예요? X. 환장하죠, 그죠?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죠? 숫자 앞에 말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제척기간을 불변기한이라고 합니다. 왜 불변기간이라고 하냐면요. 정지제도가 없고 중단제도가 없어요. 뭐는요? 제척기간은. 그러니까 소멸시효는 10년, 20년이라고 하지만 이런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막 늘어나잖아요. 40년, 50년 지나도 뭐 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척기간은 뭐가 없다고요? 정지, 중단 제도가 없으니까 기간이 늘어나질 않고요. 따라서 불변기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시험에 이런 것도 나옵니다.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거든요. 예약 완결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완성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X.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왜냐하면 기간이 늘어나질 않아요. 뭐라고요? 불변기간이고요.
이런 제척기간이 완성이 되면 형성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하게 되는데, 첫째, 소급효가 없어요. 소멸시효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지만 없어지지만 제척기간은 뭐가 없습니까? 소급효가 없고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그냥 뭐예요? 제척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해 주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요거 꼭 이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은근히 시험 문제 잘 내는 부분입니다. 교재 한번 좀 읽어보세요. 그죠?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172페이지 뭐가 나오죠? 확인 문제가 나오죠. 미성년자 갑은 법정 배리인 병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갑이 미성년자만 을에게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는데 병이 갑의 미성년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맞죠? 2번 갑이 미성년자임이 을이 몰랐더라도 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뭐 미성년자 아닌지 모르니까 고려하지 않고. 3번 갑과 을의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하겠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 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이행 관계고요. 4번 갑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어요? 안 쓴 거죠. 유흥비만 소비된 거잖아요.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맞죠? 5번이 답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잖아요? 보호하지 않죠. 그죠? 5번. 만약 을이 선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이 취소하였더라도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면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죠? 보호하지 않습니다. 자, 179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조건과 기한이 나오고 있죠. 1번 법률의 부관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부속 약관, 부속 특약을 부관이라고 하고요. 원래 부관은 조건도 있고 기한도 있고 부담도 있는데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공부할 거냐면 조건과 기한만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부관의 종류에서 조건, 기한, 부담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죠? 끝이고 넘겨보시면 이제 조건부 법령이 나오죠. 그죠? 교재를 보기 전에 좀 정리할 게 있죠. 조건과 기한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 뭐예요? 조건.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예요? 기한이고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한 것도 기한이죠. 왜요? 저는 반드시 뭐죠? 뒤지겠죠. 그죠? 가끔 이런 생각하면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그죠? 뭐하러 일요일까지 와서 수업을 하고 뭐하러 일요일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참 그죠? 그죠? 어차피 죽을 걸. 그죠? 그죠? 아무튼 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뭡니까? 기한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그 뭐죠? 반드시 죽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데도 본인은 뭐죠? 안 죽을 것처럼 행동하죠. 그죠?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막 80 먹은 할아버지가 뭐죠? 벚나무를 막 심고 다니셔요. 그죠? 그러면 좀 가슴이 아파. 어차피 심어봐야 꽃피는 걸 못 보실 텐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 굉장히 아끼시죠?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그냥 불만 켜놓으면 가서 그냥 끄고 그죠? 겨울에는 뭐죠? 보일러도 안 떠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완전히 막 냉골, 막 그냥. 뭐하러 그러실까요? 그죠? 뭐 이미 80 넘으셔가지고 몇 년이나 더 사신다고. 제 생각은 그죠? 제가 80 넘으면 다 쓸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일정을 잡고, 그죠? 일정을 잡고, 아, 내가 돈이 얼마 있으니까 이번 달에는, 아, 1억을 써야 되겠네 해가지고 막 차도 그냥 막 바꾸고 막 오토바이도 막 사고 막 다 쓸 거예요. 저는 죽을 때 한 푼도 안 남기고 죽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아끼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살 날이 많은 젊은 놈들은 내일 죽을 것처럼 물쓰지 돈을 쓰는데 얼마 안 남으신 어르신 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굉장히 아끼시고. 그죠? 전 안 그래. 저는 다 쓸 거예요, 그냥. 예? 아, 그죠? 안 죽는 것도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줄기세포 때문에 생명이 연장이 되잖아요? 비용은요? 그럼 이렇게 되죠. 돈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연장해서 200살, 300살 살고, 돈 없는 사람은 비용이 없어서 일찍 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부가 뭐까지 결정해요? 생명, 수명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되니까, 그닥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그죠? 그죠? 아, 이것도 걱정이죠. 안 죽어도, 그죠? 도깨비란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그죠? 도깨비 드라마도, 그러면 공윤직이죠? 공윤직, 그럼도 안 죽어서 걱정인 거잖아요. 그죠? 쥐가 안 죽으니까 걱정해가지고, 나를 죽게 해줄, 칼을 뽑아줄 도깨비 며느리인가, 도깨비 신분지 뭔지를 찾잖아요. 그죠? 안 죽는 것도 문제죠. 그죠? 아무튼, 이거만 구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하고,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는 말이 다르죠.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기한. 왜요?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올 테니까.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 조건. 내일은 비가 올 수도 있고 어떻게요? 안 올 수도 있습니까? 벚꽃 피면 만나자.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기한. 언젠가는 벚꽃이 필 테니까. 그죠? 구별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진다면 이거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긴다면 이거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우리가 종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하면 5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시기죠. 그죠? 내년 4월 30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 효과가 없어지니까 종기죠. 그죠? 제가 뭐 잘못 썼어요? 잘 썼죠? 그죠? 그죠? 왜 분위기 그렇지? 이걸 뭐라 그러죠?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시기와 종기 사이를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려면 반드시 기한이 있어야 돼요. 특히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기한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일단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뭐부터 보는 거죠? 조건부터 봅니다. 자, 180페이지 보시면 조건 해가지고 나와 있죠? 의 해가지고 1번 나와 있고 2번 조건은 법률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좌우하는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이죠?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죠. 뭐에 관한 문제라고요? 효과에 관한 문제. 그래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 그러면 뭐예요? X다.
왜냐하면 조건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효력에 관한 문제고요. 3번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이어야 되고요. 만약에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여된 것이라면 그것은 뭐가 있냐면 조건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은 뭐 의미 없죠. 그 다음에 2번 조건부 법률행위 한번 보시게 될 것 같고 2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이 나옵니다. 이 어음수표행위는 조건을 못 붙여요. 왜요?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요. 어음수표는 전전양도되죠. 그죠?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자기합 수표는요. 수표가 아니에요. 자기합 수표는 법에서는 뭐로 보냐면 현금으로 이해해요. 여기서 말하는 수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발행하는 수표만을 말해요. 뭐 가계 수표, 당자 수표 이것만을 말하고요. 그래서 항상 무엇과 같이 나오는 거예요? 어음하고 같이 나와요. 똑같아요. 어음하고. 그래서 자기합 수표를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합 수표는 뭐예요? 현금이다. 아무튼 어음을 발행하든 개인이 수표를 발행하든 전전 양도가 되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고요. 3번 단독행위도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다만 우측에 메뉴에 보시면 기억, 동의를 얻는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는다면 단독행위도 뭘 붙일 수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고요. 또 채무 면제나 유증처럼 단독행위지만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도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디귿번 해가지고 정지조건부 계약 해제해가지고 박스로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4월 30일까지 이행해라. 네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 여기죠. 물론 이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건 뭐예요? 조건이죠. 그죠? 정지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 같죠, 그죠? 그럼 정지 조건이 나왔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가 되죠.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로 이해해요? 정지 조건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해제 조건은 솔직히 해제하고 상관이 없어요. 해제되는 거는 해제 조건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지 조건인 거예요. 왜요?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계약이 뭐가 돼요? 해제가 된다는 말은 뭐가요? 해제 효과가 생기는 것이니까 무슨 조건으로 이해해요? 정지 조건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뭐죠? 정지 조건부 계약 해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해제한다라고 또다시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죠? 교재 나와 있는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4월 30일까지 기다렸는데 이행을 안 해요.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따라서 굳이 해제하겠다고 별도로 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이고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박스 한번 읽어볼까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에 빠진 상대방에 대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위의 기간권과로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굳이 해제한다라고 뭐 할 필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해제 조건이 아니라 무슨 조건입니까? 정지 조건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족법상 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입니다. 만약에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가 되죠?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선녀와 나무꾼 있잖아요. 그죠? 선녀와 나무꾼 그 나무꾼 나쁜 새끼죠. 그거 그죠?
그잖아요. 그죠? 세상에 그 뭐죠? 감금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옷을 숨겼다는 말은 그 여자분은 뭐죠? 못 움직이게 해서 뭐죠? 감금을 했고요. 감금을 해가지고 또 뭐까지 했어요? 성추행까지 해가지고 뭐까지 났어요? 애까지 낳고. 아니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여행에 가가지고 여자분 옷을 숨겨가지고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뭐 어쩌겠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신문에 날 일이지. 그러니까 그게 보면은 그게 아이들한테 좋은 얘기가 아닌데 그걸 왜 아이들한테 전래동화라고 해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그잖아요. 그 남자들한테 이상한 생각을 품게 하잖아요. 이쁜 여자가 있으면 옷을 숨기더라도 어떡하든지 결혼해라. 그죠? 근데 그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애 사면 애를 3명 낳으면 뭘? 옷 준다. 그죠? 근데 만약에 애를 3명 낳으면 뭐서 옷을 주기로 했다. 이건 뭐예요?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가족법상 행위에는 뭘 붙일 수 없어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바보가 또 어떻게 해요? 나쁜 데다가 또 뭐도 없어요? 끈기도 없어가지고 애 둘밖에 안 낳는데도 불구하고 옷을 주는 바람에 그 여자는 뭐죠? 하늘 날라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아무튼 가족법상 행위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조건의 종류해가지고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 나와 있죠. 그죠? 뭐 전래동화 보면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그죠? 뭐 신데렐라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 신데렐라도 그렇고 콩쥐와 팥쥐도 그렇고 끝이 굉장히 뭐죠? 잔혹합니다. 그죠? 잔혹하고 애들한테 교훈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정지 조건인데 일단 정지 조건은 장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거잖아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은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데 조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뭐죠? 유동적 무효인 거고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미래 조건의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현재 지금 이미 뭐가 있어요?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죠? 해제 조건이잖아요.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제 조건은 유동적 뭐예요? 유효인 거죠. 왜요? 일단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는 안 그러는데 나중에 문제를 푸실 때는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마구 헷갈려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미래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현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자꾸 미래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게 되면 요것도 이상해질 뿐만 아니라 그죠?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판단할 때 헷갈려요. 그래서 항상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임을 따져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지 조건이란 현재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해제 조건은 현재 효과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정지 조건은 유동적 유효고요. 해제 조건은 뭐예요? 유동적 무효인 거고 항상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은 정지 조건 해가지고 니은에서 얘가 나오죠?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이 토지를 주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토지를 주니까 정지 조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합격하면 토지를 주겠다는 말은 지금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항상 어느 시점을요? 현재 시점을. 그다음 맨 밑에 보시면 해제 조건이 나오잖아요. 내가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대주고 있다. 이거를 또 불합격하면 안 주겠다는 얘기니까 해제 조건이요.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라고요.
합격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는 말은 현재 지금은 뭘 주겠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에요? 해제 조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항상 언제 시점을요? 현재 시점으로 치안해서 생각해야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정지 조건의 예가 나오는데 1번, 2번, 3번은 뭐 큰 의미 없고요. 4번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가 나와서 은근히 시험에 잘 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동산의 소유권 유보부 매매는 요새는 안 하고 과거에 전축, TV, 냉장고, 고가의 전자제품을 월부로 구입할 때 많이 했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운영하는 전자대리점 가가지고요. 을이 전축을 샀어요. 전축을 사면서 월부로 구입하기로 했단 말이죠. 월부란 말도 참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갑이 을에게 전축을 인도를 함으로써 을에게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요. 나중에 을이 월부금을 제대로 안 내더라도 갑은 전축을 들고 올 수가 없어요.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을 거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떤 식의 계약을 하냐면 내가 너한테 전축을 인도하지만 아직도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거다라는 계약을 하고요. 이게 뭐예요? 소유권 유보부 매매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을은 현재 뭐가 없어요? 소유권이 없죠. 그죠? 언제 소유권을 가져요? 월부금을 완납해야 비로소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정지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해제 조건부 법률에서 약혼 예물이 나오는데 약혼 예물을 예를 들어서 신랑이 신부에게 줬어요. 누구 거예요? 신부 거죠. 일단 누구 거예요? 신부 겁니다. 다만 둘이 결혼 안 하면 깨지면 그때는 예물 뭐예요? 돌려줘야 되니까 무슨 조건인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뭘요? 현재 시점을. 2번 판례는 3번 판례 큰 의미 없고요. 그 다음 판례 밑에 적극 조건하고 소극 조건이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수의 조건과 비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지만 교재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어떤 문제냐면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되면 좌지우지되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비수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이 수의 조건이 다시 둘로 나뉘죠. 순수 수의 조건이 나오는데 이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말은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뭐만요? 순수하게 당사자 의사만 있는 조건이 뭐죠? 순수 수의 조건이고요. 순수 수의 조건은 뭐냐면 무효예요.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한테 야마 내가 기분 좋으면 30억 줄게 너한테 이런단 말이죠. 그럼 저는 강에 때려치겠죠. 그럼 쫓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졸졸 쫓아다니는데 막 웃어요. 웃길래 야 기분 좋구나. 약수들에 30억 줘. 그랬더니 이놈이 기분 나빠 이 짜식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기분 좋으면 주겠다는데 안 줍니다. 판사 물어보겠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더럽습니다. 그러면 땡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이런 거는 뭐 할 방법이 없어요? 입증할 방법도 없고 강제할 방법도 없고 따라서 뭐예요? 무효고 그 친구는 저한테 30억 안 줘도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단순 수의 조건이라는 것은 조건 성취 여부만 단순하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걸 말해요.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재 나와 있는 거죠.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꿀단지를 사다 주겠다라고 했다면, 물론 내 제주도로 여행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것도 뭐예요? 수의 조건이긴 한데,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내포하고 있죠.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순 수의 조건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예요. 그 다음 비수의 조건이 다시 둘로 나뉩니다. 우성 조건과 수의 조건인데, 우성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자연현상입니다. 내일 비가 오면 이런 거죠. 내일 비가 오면 우산 주겠다.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뭐죠? 우성 조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성 조건 중에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수 영추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예요? 우성 조건이라는 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다는 말은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죠? 우성 조건인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 유죄 판결을 받을까? 제 친구가 안 받을 거래. 야마 뇌물죄지 내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죄로 판결을 받으면 10만 원 빵 하자라고 했다면 그건 뭐예요? 계약의 당사자인 제 친구와 저는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누가 결정할 문제? 재판부 판사가 결정할 일이니까 그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꼴비를 시킨 인간이 누구죠? 홍상수와 김민희죠. 그죠? 홍상수와 김민희가 나와서 그래서 제가 야 홍상수와 김민희하고 결혼할래나 그랬더니 제 친구가 뭐 미친놈 아유 23살 차인데 뭘 결혼을 해 라고 하길래 얘기했어요. 홍상수와 김민희가 진짜 혼인하면 10만 원 빵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것도 뭐예요? 우성 조건이죠. 왜냐하면 결혼할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홍상수 마음이고 김민희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인 것이지 계약의 당사자인 제 친구와 저는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이걸 이해해야 뭐가 이해가 되냐면 혼성 조건이 이해가 돼요. 혼성 조건은 뭐냐면 수의 조건과 우성 조건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이쁜 김민희를 개무시하는 발언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죠. 야 이 자식아 너는 김민희 발끝에 때만 두면 돼 임마. 너가 김민희와 혼인하면 100억 준다 이 자식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뭐죠? 혼성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너가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 당사자 마음이죠. 이건 뭐예요? 수의 조건 측면. 김민희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김민희 마음. 제3자 마음이죠. 이거는 뭐죠? 우성 조건 측면. 물론 뭐죠? 유효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우측에 비수의 조건 해가지고 우성 조건이란 해가지고 당사자 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의 의사 또는 행위에 의존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제3자 의사에 의해서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게 뭐예요? 우성 조건이니까. 혼성 조건 해가지고 너가 을과 결혼하면이죠. 그러면 너가 결혼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수의 조건 측면. 을녀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선 조건의 측면. 그죠?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조건부 법률 효력해가지고 조건 성취 효과해가지고 1번, 2번 나와 있는데 뭐 간단합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고요. 주의할 시점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 이 정도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3번 해가지고 조건 성취 입증이 나옵니다. 일단 정지 조건임을 누가 입증하느냐?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는 사람은 효과 발생을 다투는 자, 부정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지 조건은 현재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 입증되면 뭐 할 필요 없죠?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이행하기 싫은 사람이 입증하는 거예요. 다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을 하느냐?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뭐예요?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아들내미한테 아들아 열심히 공부해라.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3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갤럭시 8로 바꿔줄게. 갤럭시 8. 갤럭시 A인 그래야 되나요? 요새 뭐 3D를 3D로 했다고 요거도 보는 사람도 있던데. 갤럭시 8로 바꿔줄게. 그죠? 그랬더니 제 아들내미가 아싸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 미친놈이 뭘 잘못 적었냐.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지금 당장 바꿔달라고 막 방방 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바보야. 언제 아빠가 지금 바꿔준다 그랬어. 네가 나중에 3등 안에 들면 바꿔준다라고 했지. 라는 말은 저는 무엇을 주장하는 거죠? 정지 조건임을 주장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바꿔주기 싫은 제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신 차리고 이러면 어떻게 진정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진짜 3등 안에 들면 저한테 뭘 보여주겠습니까? 성적표 보여주겠죠? 봐. 3등 안에 들었어. 그죠? 뭘 입증하는 겁니까? 조건이 성취됨을 뭐 하는 거예요?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을 바꾸고 싶은 아들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뭐 합니까? 입증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기억 어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누가요? 다투는 자가 입증하고 니은번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좀 점심 드시고 그죠? 점심 드시고 2번 조건부 권리의 취득 및 보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